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여야정이 지난 5일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면서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줄여서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은 현행법상 노사 합의를 통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위 기간이 길수록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했으며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이번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7일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 고용 의무제가 3년 연장됩니다. 비율도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문제는 아직 3% 채우기도 버거운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은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청년 고용 의무제. 원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로 높이고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국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시행 이전 3.5%에 불과하던 공공기관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9%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4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에 가까운 기관이 정원 3% 이상 고용을 지켰지만 나머지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영세기관이거나 특성상 청년을 뽑기 어려운 교육기관 등이 많아서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확대하려면 상당수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국책연구기관마저 내년이 더 어렵다는 전망을 내나 경제팀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장하상 청와대 정책실장은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내년에는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보는 내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6%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안 좋은데 내년은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수 둔화의 수출 증가세까지 완만해질 것이란 이유에서 금년 성장률이 하향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낮아졌다는 점에서 0.2% 내지는 0.3%포인트 정도의
이제 경기의 둔화 정도의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OECD와 IMF,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연구기관 KDI까지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부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상당수 규제가 기본권 침해 수준까지 갔다며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만큼 실기하지 않고 경기 하향 추세를 바꾸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 쇼크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DI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 편성에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 9.13 대책으로 내년 평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 원, 다주택자는 159만 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9.13 대책에 따른 주택분 1인당 종부세 증가 효과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두 정책에 따른 종부세 세수 증가 전망치는 9,673억 원으로 현행 세법상 종부세액 1조 9,985억 원을 더하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2007년 기록한 2조 8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인 3조 원을 육박할 전망입니다. 요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 주변에 흔히 보실 텐데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동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고 공평한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48.1%.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는 답은 56.4%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자체가 좀 압박감이 심해서 차라리 굳이 남녀가 같이 살고 싶다면 결혼보단 동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동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결혼하면 요즘에 이혼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미리 서로 몰랐던 부분을 동거하면 알 수 있으니까 동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문가들은 젊은 층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인식 변화를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는요. 아무래도 기존의 결혼제도에 관련돼서 너무 큰 비용과 기회가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늘면서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양성의 공평한 가사 분담을 인식하는 비중도 59.1%로 올랐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한 남성 비율도 2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가 50% 넘게 늘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데요. 좀 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병원 현관으로 돌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순식간에 유리창을 부수고 병원 로비로 들어옵니다. 올해 70이 넘은 고령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사고입니다.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26,700여 건으로 5년 사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운전 습관도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 인지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도 받게 됩니다.
면허 반납자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고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게임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란 평가와 마약 같은 중독 상품이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분야죠. 최근에 성장성보다 우려가 더 부각돼 각종 규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대형사들도 흥행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무기와 병력을 활용해 상대방의 공격을 가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최근 출시된 이 게임은 방어 시설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 언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긴장감을 주는데 역할 수행 게임에 편중된 국내 게임 산업의 장벽을 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략 게임을 노렸고요. 게임의 재미 그리고 밸런스, 지표 등을 많이 상승시켰습니다. 다른 게임사들도 실시간 대전 게임과 중세 판타지 스타일 게임을 내놓고 있는데 공통점은 국내보다 해외, 특히 한동안 주된 공략 대상이었던 중국 이외 시장이 타깃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선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를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방안, 게임 중독의 질병 규정 방안 같은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드 보복 조치 뒤 게임 출시 허가가 여전히 순조롭지 않은 중국만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 셧다운제 같은 규제로 해외 시장 동시 공략이 필수로 요구되는데요. 다만 최근 2년 동안 최대 게임 수출국이었던 중국 시장 진출이 가로막혀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와 중국이란 기존 시장만으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게임사들의 사활을 건 해외 진출 움직임은 올해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우내 먹을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약 26만 원으로 작년보다 3만 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수급 상황에 맞춰 비축해둔 김장 채소를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식생활 변화로 인해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약 23포기로 작년보다 한 포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장 비용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4인 가구 김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 26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한 23만 원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인데 아마 무배추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높다 보니까 현재 배추 한 포기에 3,100원, 무 한 개 1,800원으로 각각 평년보다 800원, 300원 더 비쌉니다. 게다가 건고추는 600g 기준 17,000원으로 평년보다 6,000원이나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와 무, 고추 등 비축 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해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그 단기적인 출하량 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약 2,000톤 정도 탄력적으로 이런 저장 물량을 방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공급량은 평년 대비 20% 정도 확대함으로써 정부는 농협 등을 통한 할인 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해 가계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채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9월과 비교해 2조 원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유는 바로 대출 빙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개인 신용대출이 한동안 소강기였는데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 사이에 2조 원이나 증가한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월에 비해 2조 1,1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또 NH농협 이렇게 5대 주요 은행의 10월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 2,277억 원이 된 건데요.
올해 들어 증가액이 가장 컸던 달은 1조 2,969억 원이었던 5월이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압박하며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의 규모가 늘어났던 건데요. 하지만 증가액이 8월부턴 8월 7,781억 원, 9월 3,104억 원으로 근래 들어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였지만 갑자기 10월 들어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 대출 빙하기라고 앞서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신용대출이 유독 10월에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부터 DSR 규제 정책이 시행된 건데요. 이 DSR이란 다른 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연 소득 대비 얼마인지를 감안해 대출을 관리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SR로 규제가 시작되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주택담보는 물론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출 방식을 규제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DSR의 경우 연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위험대출로 규정해서 은행 본점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90%를 넘을 경우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사실상 대출 승인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아예 DSR 초과 대출에 대해선 자동 거절로 분류해 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끔 조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DSR이 시행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자는 심리와 여기에 지난 9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값 결제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어나 지난 10월 개인 신용 대출 규모가 유독 커졌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부터 대출 빙하기가 시작된 지 8일이 됐는데 효과는 있었나요? 네,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띕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부동산 114가 집계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불과 0.03%만이 올랐고 이 중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아예 0.1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7월 13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인근의 아파트 값들이 동반 하락하며 거래량 역시 함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강력한 규제 대책 앞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했네요. 이제 집값 잡기에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DSR 규제 이전에 포함되지 않던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까지 대출 총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도 함께 대출이 어려워진 건데요. 이로 인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만이 대출 빙하기에서 살아남아 자칫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저소득층에겐 배움과 보금자리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내는 통로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어려워졌다니 그 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햇살론 또 새희망 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에는 DSR 규제를 적용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서민금융 상품의 단점은 대출 한도가 낮다는 거죠. 이 때문에 내 집 마련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자금 충당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연령, 계층별로 규제 정책을 따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DSR 규제에 벌써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강남의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한 아파트의 분양이 얼마 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출도 어려울 텐데 최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즉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자칫하다간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DSR 규제가 서민에겐 기회를 주고 투기 세력은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위해선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